네, 이슈 돋보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오늘 오전에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고 전했는데요. 대통령 당선 일주일 만에 신속한 체계를 완성한 윤 당선인의 다양한 공약과 앞으로의 행보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동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각종 규제 완화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도 크게 들썩였고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확대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 10일부터 새 정부 들어서는데 부동산 관련 규제는 상당히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당선된 배경 중에 하나가 지역은 서울이고 또 이슈는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만큼 윤 당선인에게는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의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뭔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완화입니다. 완화. 완화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활성화되고 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전세 월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3법 손보겠다. 또 임대차 3법 수정 개편입니다. 그래서 뭐 전월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서울 지역 또 서울 인근 지역이 될 텐데 이것도 완화하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민께서도 아시죠? 세금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를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을 정도 아직 완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와 또 재산세를 합치겠다. 세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다 완화로 기결되는 내용도 상당히 오세훈 시장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서울보다도 더 파격적입니다. 그건 이제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사라졌어요. 일단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만큼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지난해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파르게 정도는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 서울시와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파견돼 있습니다. 인수위원으로. 그러니까 이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고 또 안철수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인수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거든요. 상당히 부동산 정책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온갖 규제로 꽉 막혀 있었던 재건축 사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 숨통이 트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이고 이른바 닥치고 공급을 내세우면서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핵심 공약이요. 핵심 공약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공급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도 공급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다 같이 주장을 했던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데 임대차 3법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그래서 이 상향 누가 만든 겁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다수당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장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거 빨리 바꿔주세요. 그러면 시멘크 보시기에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죠. 그래서 공급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임대차 3법과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은 좀 난망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지방선거의 성적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원하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수당인 국회 과반 이상을 이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는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게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이 일단 국민들의 동의가 상당히 높고 네. 또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실패했다. 또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순순히 통과시켜주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서운 게 또 국민 여론이죠.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임대차법 또 그리고 부동산 세제, 종합 부동산세 또 재산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공약도 공약이지만 인수위 구성도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4명의 인선이 모두 어제 마무리됐고요. 또 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뭐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공공기관이나 금융당국 수장도 뭐 교체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대부분 바뀐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계속해서 그동안에도 이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이 원래는 예정돼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오찬도 뭐 무산됐다는 표현도 있고 잠정 연기됐다는 표현도 있고 실무자 간의 협의가 좀 순조롭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하기로 했다. 이런 또 분석까지도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사 문제가 특히 불거진 그런 이유인데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한국은행 총재와 관련된 임명권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두됐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번에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뭐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압박을 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한다? M&A야? 우리가 경제TV니까 아마도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좀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앞으로는 이것도 좀 이름을 바꾸자. 새 정부 준비협력위원회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인수위원회는 경제는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분과에서 이제 경제정책을 할 텐데 이 경제정책을 이 세우는 인수위원 그리고 간사의 면면을 보면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반대했던 또 학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인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경제 2분과가 산업이나 일자리 또 부동산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좀 충돌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한 3개월 정도 남은 이 정부와 그리고 새 정부로 이제 이양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인수위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공공기관장 또 공기업장 인사를 좀 조율해서 협력을 해서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텐데 하여튼 이번 인수위원회까지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또 무산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권 문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4월 금통위가 의장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4일이거든요. 시간이 뭐 마냥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주 한국 성장 우리가 또 매경 TV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이 뉴딜 펀드를 운영하는 주 한국 성장도 CEO를 결정 못하고 일단 연기를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한은 총재는 이달 31일로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그렇다면 마땅히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에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새 정부와 대부분의 임기를 하는 이 새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하는 총재를 임명해야 된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오찬이 무산이 됐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쉽게 빨리 임명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다음 달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통화 조절 기능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총재 없이 부총재가 됐든 대리하는 사람이 이 주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새 정부가 출범을 할 것이고 신임하는 총재가 언젠가 임명이 되겠죠. 임명되고 나면 또 다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텐데요. 어제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죠. 전체적으로 다소 외파적인 성향도 드러났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당장 높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대체로 그렇게 전문가들의 전망도 그렇고 지금 국제 상황도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 회복 이 속도도 견조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인플레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극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극적으로 누군가를 임명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돋보기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